뉴욕 증시가 월요일장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한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 주요 지수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선까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시의 변동성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 실적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월요일장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만 홀로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우 S&P 500 지수 소폭 후퇴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장 초반에 꽤 큰 하락에서 시작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꽤 많이 회복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만큼 공격적이거나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데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전망치도 높이고 또한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크게 뛰어오르면서 시장 전반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닝 시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90곳 정도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76%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다고 팩트셋이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함께 보시죠. 화요일장 한눈에 볼 수 있는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날은 굉장히 오른 종목도 많았고 내린 종목도 많았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가 올랐고요. 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다 보니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섹터 안에서도 방산주 특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빅테크도 한번 봐야겠죠. 애플이 0.26% 내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크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빅테크의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애플, JP모건이 이번에는 아이폰 16 수요 개선되고 있다. 계속해서 아이폰 16 수요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장에서는 애플의 주가도 좀 순풍을 보였었는데 일단 0.2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 약보합세에 마감을 했죠. 하지만 월요일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긍정적인 의견 많아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톱픽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밤사이 꽤 크게 올랐죠. 2%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루프캐피탈이 매수 의견 유지한 채 목표 주가 $500 제시했습니다. AI 혁신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이야기도 함께 담았죠.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0.62% 강세였는데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메타 조용한 올해의 승자였는데 밤사이에 1%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즈호증권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650 제시했고요. 광고와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0.4%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 제프리스가 보유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 $195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가 $217 97센트에 마감한 만큼 지금 목표 주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0%가량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게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운영과 거버넌스, 자금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현지 시간 23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런 부분들 총 마진과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울은 기업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제너럴모터스는 웃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순이익 공개했고요.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9%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로 방어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요일장에서 함께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실적도 좋았습니다. 월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 공개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는데 특히 무연담배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5% 이상 하락했고요. 로키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되겠는데 모두 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로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산업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주도 함께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인베스코 태양광 ETF 밤 사이에 1%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상승률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태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다 보면 태양광주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이었는데 이날은 또 올랐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티은행이 퍼스트솔라를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퍼스트솔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함께 올랐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다시 주목을 해보면 금리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태양광 주식이다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건설 관련주 화요일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ETF 밤 사이에 2% 이상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돼야 주택을 많이 짓고 주택을 많이 사고 고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역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건설주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국채금리 함께 보시죠. 일단 2년물 국채금리 4%를 돌파한 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그리고 계속해서 4.2% 돌파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회장은 내년 초에 10년물 금리가 4.5%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날 다시 한번 내놨고요. 그 전에 티로우 프라이스는 금리가 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지 과연 이 전망이 들어맞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함께 보시죠. 국제 유가 상방 압력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공급 혼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2,75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이 금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닝 시즌 순항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닝 시즌 분위기 어떻나요? 네,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어닝 시즌 이제 초반입니다. S&P 500 기업 기준 지금까지 14%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20%가량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한 영향력을 시장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런던 거래소 그룹, 그러니까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기업들 가운데 83.1%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1년 평균치 79.1%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 버라이즌, 3M, GE 에어로스페이스, 킴벌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예상보다 선전한 결과를 내놓으며 오늘장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은 2.96달러로 예상치 2.43달러를 상회했고 매출액은 487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전망치 445억 9천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GM은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에서 부진,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 타업체들이랑 다르게 차량 제품 가격을 나름 강하게 고수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월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실적은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증시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테슬라 있고요. 코카콜라, 또 통신회사인 T모바일과 AT&T, 램리서치, 또 최근 일부 파업 이슈가 한 달간 이어졌던 보잉도 오늘 밤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장 마감 후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당 순이익 0.597달러, 매출액은 254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3분기 연속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했던 데다 이달 3분기 인도량이나 로보택시 공개 행사 등 투심을 살려줄 재료가 없었다는 점,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총 마진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기차의 경쟁에서 테슬라가 취했던 정책 중 가격 인하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마켓 시그널에서 또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실적 말고는 안정적인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걸까요? 네, 미국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도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하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이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벌써 3년이 넘어버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가 지난 9월 비농업 지표가 선전하며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다. 9월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측 고용이 유독 크게 증가했던 만큼 이후 일자리 수가 꾸준하게 개선되어 줄 것으로 믿기에는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그만큼 경제 침체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온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불확실성 투성인 시장입니다. 결국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에 대한 수요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핵심 키워드라며 금 같은 안전자산은 현재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피난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일부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지정학적 불안정,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금을 비롯한 금속 자산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올해 온스당 2,800달러를 넘어서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거죠. 실제 월가 다수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종론도 물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존 리드 수석 마켓 전략가는 금리 하락 추세는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요소가 될 것이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투자자들에 의해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금의 가격 변동성을 예상하는 신중론도 있었고요. 또 변동성 하면 미국 대선 판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 변수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S&P 500 지수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들은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간 3%, 또 두 달 동안에는 4.4% 올랐다며 지난 6번의 과거 대선 당시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반영해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선 직후 시장이 전형적인 랠리를 보여왔다는 게 웰스파고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투자은행은 이번 대선의 경우 현재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일 이후 지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당시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며 대선을 치렀고 그때 S&P 500 지수는 선거 이후 그달 말까지 8%나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는 이번 대선 이후에도 3일 이내에 S&P 500 지수가 한 2에서 5%가량 밀릴 수 있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공화당의 승리 시 트럼프 후보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아 지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당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 측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당시 S&P 500 지수가 3%가량 하락했던 상황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2주도 안 남았던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밤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의 시간입니다. IMF에서 내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보고서 발표를 했죠.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0.1%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올해 7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7월에 추정했던 것과 동일한 3.2%가 유지가 됐고요. 또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5.8%에서 내년에 4.3%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6%에서 2.8%로 상향 조정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1.9%에서 2.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률은 모두 동일한 수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 전망이 부동산 부문의 약세 그리고 낮은 소비자들의 신뢰로 인해서 기존 5%에서 4.8%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IMF는 세계 경제가 국지적 전쟁과 그리고 무역 보호주의에 따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공로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IMF가 주목하는 이슈는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이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의 60%의 관세를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공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중국 부동산의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을 내년에 있을 경제적인 하방 리스크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세계는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주의를 넘어서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잘 잡혀오던 경제가 다시 한번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이 내년 보고서를 통해서도 한번 체감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TSMC에서 칩을 제조한 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왔는데요. 일단 이러한 의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TSMC는 조사를 받고 있고요. TSMC는 한 고객이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용으로 설계된 프로세서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화웨이의 어센트 910B와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TSMC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미국 정부는 2년 전부터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중국으로 첨단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상 TSMC는 중국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최근 화웨이의 노트북에서 TSMC가 생산한 5나노 공정 반도체가 발견됐다면서 TSMC가 중국 화웨이를 위한 칩을 생산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제3의 업체를 통해서 TSMC나 엔비디아에 주문을 넣고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 될 것 같고요.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우회 수입을 통한 엔비디아나 또 TSMC 이런 첨단 칩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수차례 거론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TSMC가 실제로 이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요. 이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불똥이 엔비디아까지 튀기게 된다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이면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심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나흘째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어닝 미스와 관련된 우려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아니지만 테슬라 간밤에 0.4% 하락한 채 21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데이를 앞두고 보여줬던 주가는 그대로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8차례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번 정도 하락했던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에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실적 미리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은 25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달러 수준이고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그래도 9%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주당 순이익은 9.1% 감소할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 순익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발표하는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 투자자들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로보택시 행사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부분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잘 다뤄둘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테슬라를 놓고 월가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 GLJ 리서치에서는 테슬라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배출권 거래 크레딧 감소 때문에 상당한 어닝 미스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전략가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이후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적인 약세장에 들어갈 수 있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 182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진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만 긍정적인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24년 상반기 실적이 롤러코스터 같았지만 3분기 인도 대수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테슬라가 올해 인도 대수를 180만 대는 달성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테슬라 많은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중국 안에서의 최근 인도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해서 놓고 보았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테슬라의 실적 함께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정시에도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거의 2천만 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미국 안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 대선의 판도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누가 이기든지 시장에서는 약세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1,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고요. 이민 문제나 경제에서는 트럼프 쪽이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S&P 500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대표적으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3%나 올랐었고 두 달을 놓고 합산해 보면 지수가 4.4%나 올랐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6번의 과거 대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반영해서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두 달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 시장은 전형적인 랠리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이 된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 재정 정책이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 그리고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 주목을 해보면 또 시장에서 는 해리스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까지 미리 느껴볼 수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이미 주가는 선반영한 채 변동성을 보인 만큼 남은 11월과 12월에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2주째 남지 않은 대선의 후보 결과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해당 대선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는 것은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있습니다. 68,000달러까지의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 현재는 67,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 전까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연말에 추가적인 급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서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이 나올 경우 하반기에 그 유동성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증시의 약세가 오히려 코인 시장에는 강세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채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재래식 전쟁의 부활,
피트 록히드 마틴 실적 발표입니다. 자,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 이게 과연 딥페이크일까요? 아니면 재현 배우들일까요? 뭐 지금 그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실적이 좋게 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갔죠. 어느 순간에 코로나 때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 딱 1년 뭐 몇 년 됐는데 또 신고가예요. 근데 지금 그 배우들이 파업을 했던 이유가 작가들 파업하고 배우가 파업했죠. 배우가 왜 파업했죠? AI가 자기네들 침범한다고. 배우의 역할까지 AI가 한다고. 그럼 얘는 AI인가요? 아니면은 뭐 북한 말을 잘 쓰는 재현 배우인가요? 아니면 18명 탈영했다가 뭐 3명인가 잡혔다는데 걔네들은 뭐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뭔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게 만약 가짜였는데 국방부가 155mm 포탄을 뭐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말리는 거거든요. 6.25 전쟁 때처럼 또 말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에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우크라이나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어용 무기 천궁, 원투의 지대공 유도무기에다가 공격용 무기는 155mm 포탄,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드론 다 있죠. 155mm 포탄 50만 개 미국 통해 우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걸고 또 걸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북한이. 155mm 포탄. 자, 지금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지금 전장에 다 뭐 전찬이 그거 뭐 자주포니 뒤에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게 총알이 없습니다. 그냥 전쟁 기념관이에요, 총알 없으면. 총알 없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탱크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자주포는 어디다 갖다 쓰고? 총알이 없어요, 지금. 총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155mm 포탄이 굉장히 태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포탄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들 생각할 거야. 이게 이런 지루한 전쟁을 언제까지 할 거냐. 러시아가 그럼 핵을 날릴 수가 있겠느냐. 핵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핵을 날리려면 진작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 지루한 전쟁에 북한까지 왜 끌어당깁니까? 지금 이게 6.25 전쟁 같지 않아요? 맞죠? 무려 수십 년 전에 이미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서 밀고 나갔으면 끝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 뒤에 이제 그러다가 휴전선에서 지금 38선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핵 기술이 없었다고 치고 그럼 지금 핵 기술이 있는데 왜 한 방에 안 날려버리죠? 이 지루한 전쟁을 6.25 전쟁처럼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봤는데 러시아도 못 날립니다. 못 날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나서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LH전선이 부각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최첨단 전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스텔스기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얘기 나오는 거 맨날 뭐 나와요. 뭐 참호 격투를 하느니 저기 탱크끼리 뭐 부시느니 뭐 저기 서로 뭐 저기가 벌어졌느니 총격전이 벌어졌느니 그쵸? 최첨단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그 재래식 전쟁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나 일어났던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 총알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재래식 무기 생산하는 데가 북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지금 분단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랑 북한밖에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래식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뜬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핵무기를 과연 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가볼까요? 지금 러시아랑 지금 뭐 이게 정확히 기밀 사항이라 이걸 다 밝히진 않죠. 이게 국가기밀 사항인데 아무리 지금 SNS 시대라고 해서 다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FAS라는 저기에서 추정한 걸로 한 거예요. 미국 과학자 연맹. 뒤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러시아가 많고요. 강대국들은 이미 실험을 다 끝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약소국들이 보유하는 게 싫으니까 그 뒤로 다 이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저런 그 음모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핵무기를 만들려고 꿈꾸다가 뭐 암살을 당했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소설도 있었고 무궁화꽃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뭐 여기서 퇴역을 앞둔 핵무기가 있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가 있고 뭐 그걸 다 합친 양이에요. 뭐 미국, 러시아가 비슷비슷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미국은 제일 항상 선점을 하기 때문에 먼저 보여줘 버려요. 먼저 보여주고 그 위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스커드 미사일 그 파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여주니까 다들 놀래버린 거고. 그러니까 다들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론으로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하는 애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쪼는 거예요. 이때도 결국에 일본이 결국 진주만 공격하고 뭐 설레발 치다가 2방 맞고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력을 보니까 다들 이제 야 저거 큰일 나겠다. 저 교과서에 나온 그 수준이 아니네. 그림 수준이 아니네.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원자폭탄을 보고. 그 뒤에 이제 소련 시절에 퍼스트 라이튼이라는 첫 번째 핵폭탄 시험을 했다. 이게 지금 40년대, 5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일본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끼니 걱정하고 있을 때 얘는 벌써 다 끝내버렸어요. 지금 영국은 52년에 실험했고요. 이러고 나서 문 닫아버렸죠. 지네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예요. 1960년대 프랑스가 했고요. 62년에 쿠바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로 벌어져서 뭐 미국이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핵전쟁까지 갔었다, 둘이, 소련하고 미국이. 1964년에는 중국이 프로젝트 596으로 원자폭탄 실험하면서 5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도 미리 다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68년에 이제 문 닫습니다. NPT.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법적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74년에 뭐 지금 인도가 또 핵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있으니까 저렇게 떵떵거리겠죠, 이스라엘. 2006년도에 북한 NPT에 서명했지만 핵실험을 시작한다. 자, 뭐 북한도 있다고 우기고 있죠. 우리나라 현무 까불지 말라고. 현무 가지고 까불다간 핵 맞는다고 하고 있죠,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스라엘, 북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미국, 중국 이렇게 순인데 러시아, 미국이 대다수 갖고 있죠. 러시아가 만약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 비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만큼 날려야 돼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치된 탄도, 예비탄도, 퇴역한 탄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친 양이 둘이 비슷해요. 미국, 러시아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잠수함에 있으면 못 잡겠죠. 자,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계속 좋은 겁니다. 지금 저렇게 핵을 못 날리잖아요. 원자폭탄 2방 날릴 때는 그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먼저 개발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놓고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 뒤로는 못 쏴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 비례 원칙으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푸틴이 나를 존경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북한을 끌어들인 이상 옛날 전쟁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뭐 물량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계속 자원을 투입하면서 계속 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소모전으로. 조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땅 따먹으면 그다음 러시아가 땅 따먹고 우크라이나 땅 따먹고 러시아가 땅 따먹고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핵을 못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양루트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재래식 무기 많은 경우. 탱크, 자주포, 지금 그 포탄, 이게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 맨날 무슨 노르망디 해변에서 탱크가 뭐 부딪히고 그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그쪽에 한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이제 저런 전쟁을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되니까 국토가 다 파괴되고 언제 저거 재건하냐. 그러니까 이미 미리 예방을 하자. 예방을 하는 게 최첨단 무기. 예방을.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최첨단 무기가 없어가지고 저희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쏘려고 갖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갖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핵무기를 갖는 이유가 내가 핵무기를 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정말 미치광이가 아니고선 버튼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최첨단 무기를 예방 차원에서 갖고자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주변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어나는 건 다 재래식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서 덕을 보는 건 우리나라 방산업체고 예방에서 덕을 보는 건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예요. 세계 최고의 업체. 지금 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신고가 가고 있죠. 매출액이 1% 증가해서 17.12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4% 조금 줄어서 1.62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순이익 같은 경우는 6.80 나왔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프로피트, 영업이익은 2.14 나왔습니다. 이것도 5% 증가했고 지금 세일즈 믹스가 굉장히 골고루 돼 있죠. 우주항공부터 미사일 부분부터 회전익 같은 경우까지 아주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지금 더욱더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35, 지금 루마니아도 그러고 지금 다 수입을 해가고 있죠. F-35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싼 F-35를 다 지금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35를 48대를 3분기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1,650달러의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 생산, 지금 아까 다층 미사일 프로그램 생산을 계속 그 체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죠. 21억 달러의 잉여 현금 트름 창출. 그래서 로키드 마틴 CEO 짐 타이클렛이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1.08 빌리언 달러, 서프라이즈 6.37% 나왔고요. 이익을 가겠습니다. 이익도 5.18, 0.34 US 달러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서프라이즈죠. 자, 616.202 컨센서스인데 이제 거의 다 도달됐습니다. 0.7이 남았고요. 이러면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야겠죠, 증권사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9바이 6홀드 1셀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이 일단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21선이죠. 51선이죠. 51선에서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밑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빠진 폭이 그 급등했던 거에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주봉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썼죠.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여기서 쓰고 위에서 더 올라가서 600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밀렸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니까 이 봉이 되게 미미해 보이죠? 이미 고점이랑 고점은 다 뚫었습니다.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 뚫어버렸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고 세 달 연속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달째는 꼬리 달고 밀리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격 조정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지금 밑에서 굉장히 차분히 오르다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긋지긋하게 길어지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이 튀어버렸어요. 이 로키드 마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산 회사들이 지금 다 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격 조정에 불과하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긋지긋한 재래식 전쟁으로 갈 것이고 아주 지저분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우리나라 방산과 미국 방산 양쪽으로 지금 현재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예방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뭐 북한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병사가 로키드 마틴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키드 마틴 동무 우리한테 고마워하라오. 내래 매일 돌격해 주겠어.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먼 나라 미국이지만 우리에게는 투자로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전투표 분위기부터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대비해야 할지까지 쌓인 시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전투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남은 지금 미국 공화당원들이 4년 전과 달리 사전투표에 적극적이다라는 보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왜 공화당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에서 진 이유 중 하나로 우편투표, 사전투표가 조작됐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열렬하게 펼쳤었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만큼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에는 조금은 흡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에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단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이미 1,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이나 투표소 방문을 통해 사전투표했다라고 현지 시간 22일 기준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굉장히 사전투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경합주죠. 헐린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35만 3천 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하고요. 조지아주 정말 꼭 가져가야 하는 경합주 중 하나인데 지난 15일 사전투표를 개시한 이후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미 150만 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공화당원이 우세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사전투표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보도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편 투표 전체에서 공화당원 비율이 2020년 대선 당시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공화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사전투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이 될지는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지금 13일 앞둔 지금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게 대선 승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에 있다라는 소식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별 지지 정당과 선거인단 수를 지금 색깔로서 또 그래프로서 나타낸 사진입니다. 당연히 파란색이 민주당을 뜻하겠죠. 지금 민주당이 확보한 선거 인단수는 22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원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선거 인단수는 21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합주가 되겠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쉽게 또 뒤집으면서 270 선거 인단을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마디입니다. 지금은 눈 감고 지수를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머스트노우 5 시간에 그리고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와도 함께 확인을 해봤듯이 웰스파고는 대선 전의 랠리, 대선 이후의 랠리를 보였던 과거 대선들과는 달리 지금은 대선 전부터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말이 들어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텐데 4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또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런 좀 분리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미디어 회사의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을 했습니다. 해리스 이제 대선이 당선이 되면
해리스 후보가 틱톡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텐데 이 경우 메타와 스냅챗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메타와 스냅챗 콕 집어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빅테크 압박도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의견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소매주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혜주와 좀 힘들 수 있는 종목들 나눠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를 민주당이 주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의회 그리고 정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될 텐데 일단 텔레콤 회사 그리고 케이블 회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 기술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 나와 있습니다. 또 긱 이코노미 관련주 리스크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긱 이코노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버 리프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카드 관련 경쟁을 심화하게끔 하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부와 의회를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업계도 좀 힘들어질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한다는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은행주에는 그래도 최적의 시나리오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 되겠고요. IRA,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런 법이 되겠죠. 뒤집혀지진 않겠지만 관련 수혜주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 법안들, 이런 건강보험 관련 지원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고요. 반면에 긱 이코노미 관련주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버 리프트 보셔야겠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중국 관세, 제재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업체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이커머스 관련주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공화당까지 의회가 다 가져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SEC 시장 구조 관련 규제 완화 또 개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득을 볼 수 있는 CME 그리고 CBOE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론한 상태고요. 또 사업을 다변화해 놓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금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스위프트 콘서트 관련 예매 혼란으로 굉장히 강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민주당 주도의 반독점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이 규제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민 규제 강력하게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민 규제가 강화된다면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관련주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뎌지면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주택 건설 관련주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나는 강달러 좋아한다라고 최근 들어 말을 했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약달러를 좀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로 판지, 패키징 회사 수혜 입을 수 있다 의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쳐스, 크록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등의 부정적일 수 있다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 회사들이 중국 관세에 들어오게 되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채 금리도 누가 대통령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를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올 경우 그리고 공화당 주도 의회일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 주도 의회의 경우 0.2%포인트, 트럼프와 그리고 공화당 주도 의회일 경우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실히 공화당 우위의 그런 성격이 강해지는 정부와 의회일수록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중국 관세와 여러 가지 약달러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고 유동성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연준이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0년물이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미국 시장 그 자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에 먼저 관련해서 수혜주 그리고 힘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페이지 어제장 이슈로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52주 신고가의 종목들을 함께 봤을 때는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이 배당 그리고 3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오름폭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보인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를 말 그대로 흔들어 놨던 하루였는데요. 이 때문에 해리스 정책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친환경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어제도 신저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0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엔비디아가 그 전날에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보여줬던 1%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채 상위 종목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목해볼 부분은 어제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원 가까이 팔아냈는데 대부분의 매도 흐름이 바로 삼성전자의 매도세와 맞물렸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8월과 9월에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매도 양보다는 10월 들어서 어느 정도는 매도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현재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전력 쪽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주들이나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KT나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들도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어제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하이브를 대거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곧 있으면 방탄소년단의 진이 솔로로 컴백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죠. 덕분에 어제 2%대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연일 강한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쪽을 보시면 방산과 실적 관련주들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어제 파이버프로와 S&P 다이내믹스가 추가 상승을 보인 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JB금융, 파마리서치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단에서의 흐름들로 어제장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주도주가 부진했었죠.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가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자 그 전날에 함께 상승했던 이슈와 테마가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YG 플러스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비데이즈나 지니뮤직과 같은 음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의 로제가 K-팝 여자 가수 최초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 한강의 기적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로제의 기적이 코스닥 관련주들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함께 확인했던 방산 관련주들 어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 파병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남과 북의 전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쪽에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개다 혹은 미쳤다라는 막말들을 쏟아내면서 점점 남과 북한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3분기에 이미 실적 기대감을 대거 안고 있었던 방산 관련주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지면서 한일단조 상한가 안착했고요. 스페코 25%, 파이버프로도 24%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는 미국 쪽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다가 국내 쪽에서도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 연일 2%,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올해 연말에 발표할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SMR을 포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G2파와 피고그램, 서전기전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장 안에서도 같은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저번에 비만 치료제 때 부각이 됐었던 이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파마와 진양제약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해당 이슈로 오늘 개장 이후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방산 ETF가 이제 미국 증시에 입성한다라는 소식도 단독 보도로 시간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초에 미국 증시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올해 주요국의 수익률 ETF 1위를 보시면은 한국의 K방산 ETF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대만, 인도 그리고 일본 그 어떤 ETF보다도 우리나라의 방산 ETF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내년에 미국에 입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최대치의 실적을 찍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미리 내다본 외국인들이 이미 방산주들을 대거 담고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증권가들의 시각도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재료는 풍부했었죠. 일단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합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도 전해졌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K2 전차 계약 10조 원 규모가 되는데 11월 11일에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주와 실적 모멘텀 여기에 ETF가 미국 증시에 내년 초면 입성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미 어제 크게 올랐던 방산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장에서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확인해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일정 저희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암과 관련된 학회도 있고요. 알츠하이머나 비만,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이 글로벌 제약 컨퍼런스 일정들이 12월까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다음 주까지 있을 일정들만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당 컨퍼런스 안에서 여러 가지 임상 업데이트라던가 신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는 만큼 행사 이슈
이슈와 맞물려서 함께 지켜볼 종목들 옆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강달러 수혜 업종이 혹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바이오 쪽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강달러 수혜주들이 이번에는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추가적으로 점검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주요 실적 일정들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면서 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기준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 그룹주들 대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 코카콜라, IBM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나 LG전자 실적 발표 국내에서 있고요. 금요일도 기아나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바쁠 수는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M7 관련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둔 만큼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점검할지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우리가 배당주 늘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은행이나 통신주 쪽으로 대거 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통신주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의 매수 흐름이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때문에 금융 고배당 관련 지수가 이미 7%나 오른 채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 국내장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그 자체만의 시그널도 잡아보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준비하시죠. 일단 3대 주요 지수 화요일장에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랠리 계속해서 이어왔던 만큼 전날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이슈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제 유가와 금값은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WTI 지난주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금 가격은 2,750달러 선까지 크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내년에 3,000달러를 바라보는 월가의 은행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던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거의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리스크는 있다,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가 자세히 봤더니요. 일단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전망치 올해 5.8%였다면 내년 말 기준으로는 3.5%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거의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2%였는데 내년에도 3.2%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죠. 안정적이지만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국채금리를 꼭 챙겨보셔야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4.2% 결국에는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처음이고요. 내년 초에 4.5%까지 오를 수 있고 또 내년에 5%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만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방 압력을 얼마나 강하게 줄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린 종목들 잘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아무래도 하락장이었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방어적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섹터, 금리가 경기와도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이죠. 산업 섹터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좀 예상을 하회했던 로키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에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만 이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16 수요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 마감한 이후 화요일장에서 쉬어갔지만 그래도 AI 토픽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로 크게 올랐는데 루프캐피탈은 목표 주가 $500로 보고 있고요. 메타도 밤 사이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 $650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3일 실적을 발표하는 게 바로 M7의 막내죠.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0.4% 밤 사이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제프리스가 보유 투자 의견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 $195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195는 현재의 종가 기준 대비 약 10% 아래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하기는 했지만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과 사업 모델에서 새로운 게 로보택시 이벤트에서도 없었던 만큼 다시 운영, 거버넌스, 현금 흐름 등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 총 마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일 실적에서 총 마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주목하는 AI 관련주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ETF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시어즈 AI 혁신엔 기술 액티브 ETF가 되겠는데 이 ETF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ETF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 또 신규 ETF를 특히 주목할 이유는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그만큼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I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블랙록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주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결국에는 4.2%를 돌파했고 내년에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살펴봤듯이 국제통화기금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겼다, 거의 이겼다라고 표현을 했죠. 다음 장 함께 같이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도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전망치 표를 보면서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패드워치 표를 함께 보시면요. 지금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9%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내년 중순만 돼도 기준금리가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떨어져 봐야 3.5% 그러니까 3%대 중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 심리 일단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불어올 훈풍이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춘 시장이죠.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 또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 1,38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강달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지켜보셔야겠고요. 태양광주가 이날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태양광주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셔야겠고 테슬라, 방산주 각각
만약 실적 앞두고 또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는데 국내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연동이 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에서 잡을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포착해봤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톡 기사죠. 관세면 트럼프 온다, 미 국채 추락, 미 금 급등. 예, 국채 가격이 추락했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많이. 앞서 정다현 앵커 말씀하신 대로 4.2%까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좀 다시 4.2%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게 시장에 불안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금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도 역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거다.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니까요. 국채금리 10년물 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뭐 워낙에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냥 표만 잠깐 보고 가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4.2%까지 어제 오늘 새벽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올 초에 3.9%였던 거에서 지난번에 4.67%까지 올 중반쯤에 올랐던 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3.67% 정도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2%로 이 가파르기가 상당히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는 건 오르든 내리든 별로 시장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뭔가 큰 불안감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모든 경제 현상은 사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지율도 좀 앞서고 있고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더 앞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지금 오늘 투표한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이만큼 높다. 이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전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즉 지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한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뭐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낯섦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한번 시장이 크게 당시죠. 대통령 되고 난 당시 2010년도 말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른바 좀 텐드럼이라고 하죠. 발작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빅컷 이후에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안정적으로 금리를 내려갈 어떤 그런 전망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전망들에 뭔가 적잖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국채금리의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도 역시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뭐 어떤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갈등이 좀 커지고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그 어떤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도 오르고 미국의 물가도 하향 안정세로 가다가 돌아설 수 있다, 뭐 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본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지금의 이런 시장의 불안감은 낯섦에 대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또 좋았던 걸 감안하면 단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발작 상황, 불안감 상황 이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비추어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까지 30일간 외국인 순매도세 이어졌습니다. 30일이면요. 거래일수 기준으로 사실은 한 6주, 한 달 반 이상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반 내내 삼성전자를 매일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판 금액도 12조 원 정도니까 올 들어서 삼성전자 샀던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팔고 이제 더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들였던 부분들 이상으로 좀 팔고 있는 상황이다 좀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전의 겨울 당분간 뭐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목에서도 이제 의미심장하게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5만 7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이제 가장 낮은 가격, 그다음에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들이 신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주가 저렇게 급락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저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밑에 제가 좀 이 표를 굳이 보자고 한 이유는 밑에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에 9조 1천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이후에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다시 11조 원대를 넘어서고요. 내년 1분기에는 11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즉 전망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실적이 좋든 나쁜 관계없이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좋으면 보통 주가는 그날 좋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저렇게 올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저렇게 계속해서 매출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또 외국인의 이 수급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운용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붐에서 밀려나 있다.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도 뭐 딱히 없다. 그다음에 수급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 않다. 뭐 좋을 게 없으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산운용업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기사회생의 논거로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HBM의 엔비디아 공급권. 그 다음에 그 차세대, 6세대죠. 6세대 HBM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BM4의 어떤 상용화 시기, 뭐 이런 부분들. 이거를 좀 SK하이닉스와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가 나왔을 때, 가시화가 됐을 때 삼성전자가 바로 V자 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관성이 붙을 수 있다.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하향 쪽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일단 나온다 그러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 흐름이 다시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마저 좀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가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코스닥이 더 그렇긴 합니다만 이 코리아 이 디스카운트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30일 연속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수급이 얼마나 해당 주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상승을 하고 그러려면은 실적도 물론 좋아야 되면 결국은 이 물량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꾸 소각을 해서 발행 물량을 줄이는 시장에 흘러다니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이유도 결국 이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적어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전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상반기에 유상증자 발행 금액 또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늘었고요. 코스피는 한 1% 정도 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액도 그렇고 물량 건수도 그렇고 사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올 들어서 유증 발행액이 유상증자 발행이 3.2조나 되고요. 주식수도 6%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피도 1% 가까이 주식수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유증 목적도 좀 그렇습니다. 보통 유증이 뭐 향후 어떤 투자라든가 뭐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유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당장 물량 부담이 좀 생기더라도 결국은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코스닥 업체들의 유증 물량의 또 상당 부분은 대부분 운영 자금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업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주저원한 정책을 적 펼쳐야 되긴 하는데 밸류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물량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또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SK하이닉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CEO 했던 얘기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HBM 관련해서는 뭐 우리는 자신 있다. 뭐 12세대, 12단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자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인 6세대 HBM4도 역시 우리가 앞서 나오고 있다고 자신한다. 대략 이제 HBM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추격이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뭐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HBM을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세대 기술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CXL 즉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하고 LPCAMM이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LPCAMM은 LPDDR이라는 게 이제 저전력이면서 더 좀 빠른 그런 이제 차세대 D램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 개를 묶어서 마치 AI 가속기처럼 더 빠르고 더 그다음에 전력을 적게 쓰는 이제 그런 일종의 모듈 형태의 이제 메모리 제품이 되겠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라 할까요?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완전 시장을 장악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2위 후발주된 삼성전자의 격차가 50% 이상 벌어졌으니까 반도체 이 D램 쪽에서도 HBM을 위시를 해서 이제 D램과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등 이런 여타 업체들을 경쟁 업체들을 이제 확고하게 앞서 나가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부분에서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제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 사실 늘 주인공, 주역은 삼성전자였는데 어제는 왠지 삼성전자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 반도체 시장의 요즘 상황이 그대로 어제 이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미 대선이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아침에도 마켓 시그널 시간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미국의 대선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우리랑 이 선거 제도도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문가 분을 통해서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정말 우리가 100% 믿어도 되는지 또 실제로 이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
역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치나 안보 쪽, 외교 쪽 이쪽도 영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요. 저희 이데리 TV에서 자주 뵙는 분은 아닙니다만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좀 먼저 가장 핫하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이거 조사를 하네요.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6명을 트럼프가 확보해서 과반을 넘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코노미스트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그 경제 주간지인데 여기에서도 대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그만한 공신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시사 주간지로서 굉장히 국제적인 명망이 맞습니다. 높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2024 미국 대선을 콜롬비아 대학교와 같이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라. 예, 그렇죠. 뉴욕 타임즈는 이제 시에나 대학교하고 네. 협업을 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내세운 이 여론조사가 정말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 가지 관심이 그게 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코노미스트 발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오랜만에 최초로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경합주에서.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는 사실 통계학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 예. 범위에 있다는 것은 벌써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명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트럼프가 몇 개 중요한 주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다. 오차 범위 밖에서 그렇죠.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확실하다. 예.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직접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네. 투표가 전국적인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데 네. 지난번에도 박빙승부였죠. 그 0.7%였으니까. 근데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마다 할당된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모두 540명인데 540명이요. 예, 그중에 절대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서 어떤 후보가 0.1% 한 표라도 다른 후보보다 더 맞으면은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하고는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예. 이런 주가 이제 선거인단이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주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270명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랑 삼성 라이온즈가 있는데 7전 4선승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승을 올리면 우승을 하는데 꼭 4승을 뭐 압도적인 차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점씩만 이기면 됩니다. 무조건 이기면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이제 득표율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약 예. 2%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국적인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합주, 특히 7개 경합주에서 앞서야 되는데 굉장히 그 치열한 접전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이 7개 경합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어디는 해리스 후보를 앞섰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약 10% 정도 차이로 해리스 후보보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이 이제 기사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지율은 높은데 결국 선거에서는 이게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죠.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2016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예. 그 당시에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비정치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이길 확률이 뉴욕타임즈 선거 전날 기사를 보면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약 94% 승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로 따지면은 거의 그게 맞을 정도의 근데 수준인데. 오버 중에 오버였죠. 대형 오버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2016년도에는 그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여론조사를 뒤엎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은 유세를 전날에 비욘세랑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했어요. 경합주. 폼나게 이게, 했네요. 예,
공화당이 유리한 주인데 거기까지 자신 있게 먹겠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소위 그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는 노동자 공업 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집중된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펜실베니아.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표가 나왔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거기 가서는 유세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위스콘신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된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번도 가질 않아서 그 남편이 빌 클린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거를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선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힐러리, 위스콘신이 이상하다. 한번 가봐라. 이탈 조짐이 감각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러네요, 남편은. 여전히. 근데도 안 갔다가 그쪽에 러스트벨트를 다 트럼프한테 줘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반성을 한 것이 어떤 변수를 우리가 실수했냐 했더니 유권자들의 이제 교육 수준을 적절히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2020년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현직 대통령 공화당 후보가 붙었을 때는 여론조사가 정확했어요. 예. 그것도 박빙 승부였지만 약 306명의 그 절대 과반수를 넘는 선거인단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현직 대통령한테 이겼죠. 네네네. 이번에는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간에 선거인단 획득한 선거인단 수가 300명은 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박빙 중에 박빙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도 540명의 선거인단 중에 276명 정도. 그러니까 과반 살짝 넘는 300은 안 되죠. 이긴다고 해도 300은 안 돼요. 많이 안 돼, 많이 차이가 나는 정도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도 이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거표를 이런 얘기를 한 방송에서 하면 까봐서 네. 많이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또 요 직전에 논란이 됐던 게 베팅 사이트죠. 그 예. 폴리마켓. 이것도 사실 우리도 굉장히 낯선 이런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60%를 이제 트럼프가 이길 거다. 해리스는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50%를 훨씬 넘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일반 설문조사나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 이코노미스트처럼요. 근데 이게 베팅 사이트에서 나온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네요. 베팅 사이트 전망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제일 그 인기 있는 종목이 풋볼 아니겠습니까? 예, 미스터프죠. NFL에서 이제 결승전을 하면은 슈퍼볼. 예, 예. 거기서 어느 팀이 몇 점 차로 이길 것이라 라스베가스 전문가들이 베팅을 엄청나게 하죠.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이 걸려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전망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냐. 일반 여론조사보다. 예.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전망이 지금 여러 여론기관에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코노미스트 기사라든지 폴리마켓 전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스스로 굴러가게 됩니다. 트럼프가 앞섰대더라.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면 이게 굳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것이죠. 심리를 그쪽으로 더 일종의 몰아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선거 투표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네. 유권자들은 어떻게 그 표를 행사하는가 했을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는 후보를 지지해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표가 쓸모없는 투표가 되는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유권자들은 이길 만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세가 뒤집혀졌다. 이제는 트럼프 대세론이다 한다면은 이 결정을 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이 내 투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건 그렇죠.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대세론에 편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종합으로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질문이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경합주 7개 말씀하셨어요.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데를 말씀하셨고 2016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결국 경합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 최종 대선 승자가 맞습니다. 됐고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박빙이고 이제 박사님의 이제 생각 판단이 좀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런 방송에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 사회자분하고 시청자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냐? 그럼요. 누가 이긴다는? 세상에 그 결과를 놓고 베팅을 해야 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재판, 그다음에 선거입니다. 이거는 누가 유리하고 어떻게 된다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그 선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펜실베니아 지금 추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여기도 7개 경합주 중에 하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아주 중요한 19명이라는 상당수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예. 펜실베니아 주를 잃고 선거에 이기는 후보가 어렵습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펜실베니아를 꼭 이겨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도 해리스도 그렇게 많은 시간, 유세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를 누가 잡느냐. 펜실베니아, 네. 미시간, 위스콘신 세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만 270명 과반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를 민주당은 꼭 이겨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네바다에서 앞서고 있지만 거기 선거인단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훨씬 근데 적군요. 미시간은 16이 있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19명이 있고, 위스콘신 10명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겨야 되는데, 사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탔을 때는 그 3개 러스트벨트 경합주는 당연히 이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리조나하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도 이길 거라고 했는데, 남부 쪽까지 싹 다. 그렇습니다. 그건 썬벨트라고 하죠. 네. 거기서 네바다에서만 잘하고 있지, 지금 아리조나도 치고 올라가다가 트럼프가 다시 회복했고, 조지아도 경합을 벌이다가 트럼프가 앞서는 것을 나왔고, 노스캐롤라이나도 희망이 있었는데 흑인 유권자층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쪽에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9월, 10월에 허리케인이 2번이나 예,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피해를 맞습니다. 입혔죠. 예. 그러니까 무능한 바이든 정부, 그 무능한 바이든 아. 정부의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경제, 이런 치안, 그런 복지 정책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맡길 수가 없다. 트럼프가 더 믿음이 간다는 게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층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런 공세에 나왔던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제는 수세로 돌아갑니다. 수세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북동부에 있는 러스트벨트 3개라도 꼭 확보를 하자. 그러면 딱 2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말씀하신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나 거의 애리조나. 이기면 좋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게 네. 그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네. 그건 트럼프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네. 지금 집중적으로 이 러스트벨트 3개를 확보해야만 그나마 270명. 네. 많이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렇죠. 한국 시리즈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딱 한 표씩만 이겨도 되기 때문에 네. 270명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국 대선 관련 기사를 볼 때 주목해야 될 이 내용이 말씀하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의 어떤 경합 상황. 거기서 트럼프 예. 공화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거는 정말 민주당한테는 빨간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고민스럽겠습니다. 고민스럽죠.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가 약간 유색 인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뭐 단순히 이제 트럼프처럼 그냥 백인 뭐 이렇게만 뭐 이를테면 인종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커버리지도 넓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유권자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카말라 해리스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계 그렇기 때문에 그 라틴계 유권자들, 그렇죠. 소수 인종 소수인종까지 유권자, 다. 특히 흑인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은 이 집토끼가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투표율도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혜성같이 등장하고 검증되지 않았던 바락 오바마 네. 초선 상원이었는데 임기도 마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유권자들이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 때문에 부글부글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화당에 대해서. 아. 근데 이제 혜성같이 등장해서 바꾸자 하니까 흑인과 젊은 유권자층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때 2008년 선거에서 바락 오바마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보다 30세 미만 유권자에서는 득표가 66% 더 많았습니다. 젊은 유권자에서 66%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쉽지 흑인 않죠. 유권자들도 바락 네. 오바마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지난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에 이겼을 때는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층이 지지한 이율이
25% 바이든이 더 가져갔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을 더 조금 지지하죠. 진보적인 편이죠. 근데 지금 이 차이가 20% 미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차이는.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는 맞는데 그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유리한 것이고 더 박빙이고.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했는데 그 지지도가 지난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었을 때보다 약 9% 줄어든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줄어든 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기.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민주당 쪽에 분명히 좀 불리한 구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시간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촉박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선거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 트럼프가 됐을 경우 결국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어떨 건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셔서 양 사람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결론은 이게 그렇군요.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외교, 안보, 경제에서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이 아직 유세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대통령 바이든의 이런 그 중심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잘 협력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기조와 그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4년 동안에도 한미 간의 관계에 계속 그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지금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그러니까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하고 구축한 그런 정책적인 그 합의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쁜 그 결과가 아니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복귀한다면 앞으로 4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모든 것은 다 거래입니다. 거래이기 때문에 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제일 쉽다. 오히려. 예, 오히려 쉽다. 그러니까 뭐 방위분담 협상도 이제 다 우리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뭘 원하면은 그걸 거래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고 우리가 받을 걸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4년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출제 범위와 경향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험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어디서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두 후보의 공통점은 앞으로는 민주당이 당선이 되더라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미국이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대중국에 대한 견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트럼프만큼은 아니더라도 관세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자유무역, 공정무역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중국 때리기,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지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지 미국의 앞으로 4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 공통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선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 혼란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굉장히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전문학자께서 미국을 잘 아시는 정치 전문학자 보실 때는 좀 단기적인 정도 수준이겠느냐 아니면 좀 이게 2016년 때는 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냐 짧게 한 말씀만 더 좀.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멘트를 하셨는데 증시에서는 불확실한 뉴스가 제일 안 좋다. 그렇죠. 나쁜 뉴스라도 확실한 게 좋다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가변성이 많습니다만 트럼프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4년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이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예측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 물론 뭐 저희가 양쪽을 다 이게 뭐 균등하게 말씀을 좀 들어본다고 했으나 결국은 여전히 좀 분위기는 이
지지율 같으라든가 이 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을 좀 봉영식 박사께서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상황을 2주 동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치, 외교, 안보 이쪽 측면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쪽에 미칠 영향은 당장 큰 건 없을 것이다. 이 말씀. 그다음에 관세는 누가 되든 할 거고 중국 대륙도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서 봉 박사님과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마켓 나우 이제 일부로 넘어가서 자세한 말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